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밝힌 대북 특사단의 평양 방문 결과, 이 소식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도 오늘 오전에 뉴스 특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 핵심입니다.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재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 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윤춘호 실장, 먼저 청와대 발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대략 어떤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나왔는데요. 여당은 당연히 환영이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역시 환영이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알맹이에 과연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두 분께서는 먼저 김병민 교수님 어떻습니까? 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됐어요.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도 보였고, 남북 관계도 거기에 따라서 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는데, 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됐다. 이건 다행인 것도 같고. 네, 맞습니다. 최선의 성과를 갖고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의 성과라는 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유엔 정기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여기 종전선언을 이끌어낸 것이 아마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 중간 단계로서 폼페이오 장관과 그리고 김영철 이 부위원장 간의 만남을 평양에 성사시키고 김정은 위원장이 모종의 비핵화 조치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만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없는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2박 3일 동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부담감을 갖고 평양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도 밝혔듯이 연내에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서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설득 과정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뭔가의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아마 평양에 있는 2박 3일 동안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든 부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박창환 교수 보시기에 정치권 반응을 조금 전에 윤춘호 실장이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치권의 반응, 자유한국당이 좀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당연히 비핵화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조급하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석 달 전만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과연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조차도 한번 안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했던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또 한 번 저는 확인을 한 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돼도 판이 깨지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도 김정은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도 트럼프를 신뢰하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판 깨지려고 그러니까 붙이려고 최선을 다했고, 예. 이번 3차 정상회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도를 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또 조언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가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가시적인 비핵화 리스트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 안에 그런 상황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한다면 저는 올해 안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사진들이 지금 화면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오늘 발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각 당 대변인들이 논평으로 내놓았는데,
각 당의 반응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을 대표로 한 정부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지지하고 4.27 판문점 합의에 국회 비준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은 전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위배되는 처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우선적 비핵화 없이는 나아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약속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섣부른 협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추석을 앞둔 18일부터 20일까지 확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온 가족이 모인 추석 밥상에서 평화를 기대하는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회담에서 또 한 번 한반도에 큰 한가위 선물을 기대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다음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뉴스는 어제 있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관련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안으로 출산 주도 성장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먼저 어떤 얘기인지 같이 보시죠.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가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출산 주도 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출산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개인 생각은 아니겠죠?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을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저것은 자유한국당의 이제 당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이 저출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런 의견을 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현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을 세운다는 점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서 이제 저 정책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출산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 출산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좀 적절한가란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출산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들어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 문제라고 할 때 그 용어를 쓰게 되면 마치 그 책임이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성계에서는 출산이라는 말 대신에 출생이라는 말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출산율과 출생률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약간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저 말이 주는 어감이 저는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용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출산 주도 성장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박찬원 교수님 보기에 출산 주도 성장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효과 문제는 둘째치고요. 말 자체에서 저는 멜더스의 인구론이 떠올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지구가 소화가 안 돼서 이제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멜더스 인구론인데 그래서 인구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이것의 정확한 거울 이미지
반대 편향이 이 소위 출산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가 너무 적어서 문제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면에서 보면은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출산 지원 예산에 168조 원을 썼습니다. 출산율이 늘어나기는커녕 떨어지는 걸 막지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당 1억 원씩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 두 정부의 그 예산에 반영해서 나타났는데, 이게 단순하게 경제의 문제로 바라볼 문제인가? 우리 사회에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여성에 대한 지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합돼서 나타난 결과물이 출산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인구가 늘어야 된다, 그리고 저출산이 문제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게 1억 원씩 준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 수 있고 또 그걸로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이게 앞뒤가 바뀐 얘기가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주도 성장을 제시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주장이다라고 봅니다. 출산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윤철호 실장이 언급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부부, 여성, 자율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인데, 그것을 어떤 하나의 경제 성장의 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과연 환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반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국민연금, 연기금, 기금, 고갈이 3년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의 문제에 기인한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2017년 작년도의 합계 출산율이 대한민국 1.05입니다. 올해 2018년도 합계 출산율이 1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을 써서든지 간에 출산을 더 장려하고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이 대비되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을 불레고리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은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게 된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인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정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올바른 판단인지는 국민들, 시청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470조 슈퍼 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를 앞서서 한국당이 보다 깐깐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하게 하겠다, 이런 의제 표현으로 저는 읽힙니다. 김병민 교수는 어쨌든 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좀 이해하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건 틀림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청와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포용국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아주 깊은 장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여간 국민의 변화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문재인표 지역국가 책임제, 주거복지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은 이미 시작되고, 이달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획수가 향상되고 아동수당이 최고 지급됩니다. 국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합니다.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다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 사회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저출산, 고육빈곤, 자살률과 같은 안 좋은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말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반성을 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입니다.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둘째, 공정한 길과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어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척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첫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오늘 회의에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포용국가 비전이 국민 앞에 소개되는 첫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세계경제포럼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사회정착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건과 상황들은 과거 북구와 서구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만들던 당시의 인구, 산업, 고용구조, 높은 사회 연대의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 대책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포용국가로 가는 길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국회, 정부,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함께 해주십시오. 각 부처는 오늘 발표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재원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포용국가를 향한 대장정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사회 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포용 국가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나라.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 이것을 포용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서 현장을 연결했는데 초반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께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중반부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가 잘 들렸습니다. 포용국가 비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시간을 따로 내서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저희가 원래 이야기하던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 성장 정책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의 말을 내놓았습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주도 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안한 내용보다도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입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발상이 바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성의 출산을 경제 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출산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김병민, 박창원 교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윤춘호 시장 뭐 보태신 말씀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일단 아까 저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예. 했는데 그건 김태년 정책위의장하고 제 생각은 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출산 장려금으로 2천만 원 주고 아이가 커서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주자라고 하는 매달 그 말이 33만 원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매달 33만 원을 주자는 건데 그것이 저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냥 쉽게 내뱉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도 좀 정교한 그런 논리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뒷받침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2천만 원 줄게. 다 클 때까지 1억. 이런 식으로 좀 툭툭 던지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여당에서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아동수당 10만 원 주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매달 33만 원씩 20년 동안 주자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예. 하는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했죠. 매달 10만 원씩 주자는 아동수당도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왜 갑자기 매달 33만 원씩 주는 출산주도 성장 정책을 내세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주도 성장 이것이 과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대신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 도중에 본회의장에서는 여러 반응들이 나왔었죠. 민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나왔고 고성이 나왔고 자유한국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나왔었는데 이 연설에 대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저주의 구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요?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품격을 원원했습니다. 언제 민주당이 품격 있는 정치와 품격 있는 국정 운영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까? 야당의 비판을 반대 중독이라고 이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됐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철없는 말이 앙뚜아네트 같은 소리를 이제 그만하시고. 김성태 원내대표 특유의 표정인데 말이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철없는 소리라고 또 일축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과정에서 약간 격하거나 아니면 좀 품격이 떨어진다라는 언어들이 있었다라고 좀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있었던 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설이 상당히 좀 정제되고 합리적인 안에 도출하게 되는데 제일 첫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던 게 바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적폐청산에 대해 적당한 적폐청산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많은 국민들과 특히 지금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가고 있는 일방적인 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는 제1야당 입장에서는 강한 반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두 당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3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바른미래당이 중간에서 좀 중재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협치 과정으로 정기국회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두 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에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해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품격이 없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정치인의 언어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국회 연설이 품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어떠세요? 언제부터 정치인들한테 품격을 기대했을까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도 하지 않지만 참 잘들 한다 뭐 이런 국민들의 혀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 싸잡아서 비판하시는 겁니까? 뭐 과거의 야당은 뭐 안 그랬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의 국민들이 품격 기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인데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그래 문제 있어. 그러면 그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여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엄청나게 크고 들리고 과거에 쇼통쇼통 그랬지만 쇼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알맹이는 뭐냐라는 거죠. 그동안에 10만 원 주는 것도 뭐라 그랬던 사람들이 1억 원 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까지 비난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당 1억 원씩 태어날 때마다 준다고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느냐. 그런 점에서 쇼는 좋지만 뭐 품격 기대도 하지 않지만 내용이라도 좀 대안을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좀 제시를 해달라. 오히려 전 내용이 더 문제라고. 윤춘호 실장은 품격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에 기대한 것은 품격을 기대한 게 아니고 품격을 노렸던 게 아니고 화제가 되는 걸 노렸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전투력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걸 보여주려고 어떻게 했던 보면 걸까요? 좀 거칠고 투박한 말로 여당을 공격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김성태 대표의 이를테면 전략이었고요. 그런 전략이 목표였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정치권 소식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 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무모하다라고밖에 칭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경제의 현실을 꼭 직시하십시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만기 칠남 행정부가 만기 칠남의 청와대가 정부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 정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인사 상황을 겸허한 자세로 뒤돌아보십시오.